Mr. President, with respect,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You should be thanking the president for trying to bring it into this conflict. Have you ever been to Ukraine that you say what problems we have? You're right now not in a very good position. You've allowed yourself to be in a very bad position, and he happens to be right about it.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this country. You haven't been alone. We gave you, through this stupid president, $350 billion. You don't have the cards. You're buried there. Your people are dying. You're running low on soldiers. Listen, you're running low on soldiers. It would be a damn good thing. And then you tell us, I don't want a ceasefire. I don't want a ceasefire. Of course we want to stop the war. Well, you're saying you don't want a ceasefire. I said to you, I want a ceasefire. with guarantees. The problem is, I've empowered you to be a tough guy. And I don't think you'd be a tough guy without the United States. And your people are very brave. But you'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out. And if we're out, you'll fight it out. What are you saying? 제가 살면서 지금의 외국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모든 언론,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설전을 직접적으로 펼치는 걸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진귀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런 장면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정상을 초대한 자리에서 이거 정말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보고 뭐 뒤에서는 뭐 로켓맨이니 뭐니 뭐 디스를 해도 정작 직접 만날 때에도 언론에 대고 직접적으로 설전을 벌이지는 않았죠.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자신들을 가장 크게 지원해왔던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혈혈단신으로 와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생돈을 날릴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반박은 할 수가 없고, 정작 지원이 없으면 러시아에 대적할 자본력은 없고, 미국이 원하는 평화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결국 자국의 영토를 침범한 국가에게 오히려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 우리가 왜 너희를 대가 없이 지원만 해줘야 하냐, 그간 해줬으면 충분하지 않냐 라는 냉혹한 팩트 폭행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는, 심지어는 백악관에서 유튜버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았냐라는 간접적인 조롱을 한 나라의 국가의 정상에게 하고 있는, 또한 이를 형식적으로라도 변호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는, 과정을 떠나서 젤렌스키의 심정과 무력감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를 TV로 지켜보는 우크라 국민들의 심정을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확 쥐어박아 버릴 수도 없고,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왔는데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일부 영토를 잃은 상황에서 서로 대치 중인 상황. 서방 국가의 대빵이 앞으로의 지원을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을 넘겨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침범국 중국과 협상하라, 영토를 떼줘야 한다면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 대한민국 어느 대통령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의 러우 전쟁과 러우 간 갈등의 경우 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배경이 존재하지만, 오늘의 영상 주제가 약소국의 서름인 만큼 이번 영상은 우크라이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이 펼쳐진 지가 언 3년이 지났죠. 올해로 4년 차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원수관계는 다른 나라가 그러하듯 역사적 배경을 따릅니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에 합병될 당시 전체 인구 4,100만에서 2,700만 명까지 줄어들 정도로 2차 대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이며, 스탈린의 사회주의적 집단화 정책으로 자영농들의 농장들이 국가에 기속되면서 생산량 저하, 고르지 못한 날씨가 겹치며 우크라이나 대기근 당시 300만여 명이 아사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건 당시 소련 당국이 사건 은폐에 집중하면서 자국의 영토에 큰 피해를 초래한 건 역시 우크라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죠. 또한 소련의 해체로 인한 독립 이후 소련 시절 우크라 대기근으로 인한 반감을 달래기 위해 우크라에 기속시켰던 크림반도를 2014년 합병을 해버리면서 둘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죠. 또한 크림반도 병합을 통해 영토에 대한 우크라의 미흡한 대처를 눈여겨본 러시아는 같은 2014년 우크라의 돈바스 지역에 위장부대를 투입, 선동하여 반우크라이나 봉기를 일으켜 우크라와 러시아 간의 국지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2019년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며 서방 세력의 군사동맹인 나토 가입을 강행하자, 이에 발작한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던 전쟁이 2022년 러우 전쟁이었죠.
국제 정치가 굉장히 냉혹한 것은 사실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는 불구대천의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감정도 안 좋은 마당에 현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행사하는 입김이 너무나도 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한 것만 가지고 나라를 쳐들어갔으니까요. 물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과 러시아의 발작은 그에 따른 배경이 존재하지만 진짜 1차원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엄연히 그 나라의 주권 행사입니다. 그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했던 배경도 러시아 때문이었습니다. 가입하면 가만 안 둔다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운 현실입니까? 안 그래도 반러 감정이 심한 마당에 가뜩이나 영토도 치졸한 방법으로 뺏어가는데 나토 가입은 그거대로 못하게 하고 사실상 자기들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훨씬 세니까. 그러던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당선돼서는 러시아? 어쩌라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엄연한 우리나라의 권리이고 주권 행사임. 해버리니까 러시아가 그래? 그럼 쳐들어갈게. 배경만 빼고 보면은 그냥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 국민들의 반러 감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반중 정서보다 한 10배는 더 심할 겁니다. 10배가 뭐예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 국민들과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도 억울하게 빼앗긴 마당에 이젠 다른 영토들마저 점령당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여기서 러우 전쟁이 종결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영토는 영토대로 뺏기고 인명피해는 그대로 받으면서 전쟁 배상금은 한 톨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 중 다른 나라들에게 빌렸던 차관들만 쌓여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러한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3년간의 우크라이나 선전의 배경에는 서방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러시아를 견제해오던 이후의 경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해왔으며 미국의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지원을 약속, 무기, 자본, 식량, 생필품 및 병력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지원해왔으며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25년 1월 30일 총액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끝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죠.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력 차이는 그냥 비교할 가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쟁 여력을 담당하는 경제력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으며 단순 군사력만 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거의 모든 점에서 열세였습니다. 1대1로만 붙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로 얼마나 버티느냐가 쟁점이었을 정도로 단순 비교로는 상대도 다 되지 않습니다. 아마 21세기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를 꼽자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예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를 상대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국력은 진작에 다 쓴 상태에다 다른 나라들에게 차관, 쉽게 말해 빚까지 내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했죠. 여기서 단일국으로 우크라 지원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미국의 지원이 빠진다면은 우크라이나는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러시아의 팽창 견제와 인도적인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왔지만 사업가 기질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기금 지원을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요구했으며 또한 우크라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국의 자본을 대가 없이 지원하는 것을 국력 낭비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전쟁을 끝내겠다는 표현을 대선 때부터 해왔죠. 또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700조에 달하는 광물 협정의 경우 광물 수익에 대한 기금 관리 권한은 미국이 가지거든요. 이는 오직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로지 복구 비용인 거예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쉬운 쪽은 우크라이나 쪽이니 젤렌스키가 미국에 직접 방문했는데 You've allowed yourself to be in a very bad position, and he happens to be right about it.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this country. You haven't been allowed.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된 것이죠. 중요한 건 미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크게 축소하거나 없애게 되면은 우크라는 지금보다 오히려 영토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빚을 내서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 입장에서 지원마저 줄어든다? 시간은 결코 우크라의 편이 아니죠.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러시아와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크라는 오히려 협상을 빨리 할수록 자국의 영토를 최소한으로 잃을 수 있는 냉혹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대로 끝난다면은 우크라에게 사실상 남는 것은 빚뿐입니다. 당장 전쟁 직후 GDP만 29% 감소해 인플레이션만 연간 26%에 달하는 등 경제 자체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전쟁 배상금도 없는 상황에서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하고 영토는 영토대로 빼앗기고 군사적 피해도 큰 마당에 우크라이나는 자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밑바닥을 치며 그렇게 러시아의 더더욱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는데 빚까지 내가면서 전쟁이 끝나니 오히려 러시아에 더 쉽게 놀아나는 나라가 되겠죠. 왜냐? 서방국들에 대한 안보 보장과 같은 약속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UN 평화유지군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올까요? 러시아가 UN 상임이사국인데? 그렇게 전쟁이 이대로 종결되면 젤렌스키는 국가 영웅에서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경제를 파탄낸 실패한 지도자로 역사에 낙인되겠죠.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국가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이겨도 손해, 지면 개손해라고 하는데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러시아는 협상의 경우 영토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를 더는 깝치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잠재적 이득이 더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이대로 끝내면은 그냥 무조건 씹손해입니다. 그냥 개손해입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의 극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나라의 서름의 끝판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서방국의 지원을 통해 러시아를 막고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말려 죽이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게끔 만들려 했던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의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됐습니다.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우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과연 EU의 지원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미국은 오히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과연 이를 나토에 속해 있는 EU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병력 지원 없이 단순 물자와 무기만 지원받는 상황에서 자국의 경제를 갈아놓고 빚까지 내며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먼저 말아 죽는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처음 장면들을 다시 보면은 젤렌스키의 무력감과 서름을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트럼프와의 설전으로 회담이 파토나면서 전후 복구를 위한 광물 협정마저 결렬됐죠. 아쉬운 쪽은 무조건 우크라이나입니다. 버티기도 급급한 마당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돈바스 지역까지 수복을 하고 크림반도까지 먹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미국이 지원해줘도 먹을까 말까한 영토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1994년 핵 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우크라이나 부총리 유후노우스키는 핵무기의 분명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장 비싸게 값을 부르는 곳에 팔겠다라는 말까지 내뱉었었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실한 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최빈국이 됐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핵 보유는 미국과 러시아에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그 어떤 측에게도 지지받지 못했을 겁니다. 극단적인 역사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ICBM 기술을 가지기 전에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니면 초강력 경제 제재를 견디지 못한 민중들의 봉기나 혁명이 벌어지며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핵포기 각서에 뒤늦게 사인을 했을 수도 있죠. 당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는 게 본인들에게는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핵포기를 통해 미국과 서방국에게 엄청난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러시아로부터는 무려 영토 보전을 약속받았죠. 당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국의 입장에서 핵을 유지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독립을 통해 공짜로 얻은 핵이니 그냥 엿바꿔 먹는 게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경제 선장을 이뤄냈죠.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을 폐기하려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결국 핵이 없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전해줄 필요는 더더욱 없었죠. 까놓고 말하면 깡패죠. 소련 시절 쥐들이 잘못해서 우크라이나 대기근에 기여를 했고 이를 달래기 위한 명목으로 크림반도를 행정구역에 넣어줬는데 독립하고 핵 포기하면서 영토 보전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바로 깨버리고 크림반도 먹어버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본토까지 전쟁터로 만들었으니까 도덕적,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를 칠 명분은 적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욕은 좀 먹겠죠.
경제 제재는 좀 받겠죠. 다만 러시아는 적어도 경제 제재로 무너질 나라는 아닙니다. 땅만 파면 나오는 것이 천년자원이고 인구수도 1억이 넘어서 나름 내수도 탄탄한 편입니다.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해도 미국에 몇십 년간 대적하던 G2였던 나라입니다. 적어도 우크라가 핵이 있던 상태에서 포기를 안 했다면 미국, 러시아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경제는 최악이었겠지만 러시아가 지금처럼 함부로 까불지는 못했겠죠. ICBM 같은 미사일 기술은 없었지만 폭격기와 같은 핵 투발 수단은 있었던 우크라였으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약소국의 딜레마입니다. 우크라는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핵 포기를 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힘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지배하에 수많은 착취를 당해왔고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약조를 깨고 자기들이 줬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는 폐악질을 벌였으며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우크라의 직접적인 영토인 돈바스 지역마저 전쟁터로 만들었으며 힘도 없는 주제에 까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전면 침공을 당해도 타국의 지원이 없더라면 버틸 재간도 없었으며 이젠 정말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아쉬운 소리에도 한 국가의 수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치욕을 겪는 21세기 약소국의 현대판 버전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심지어 이 힘없는 나라의 핵포기를 통한 영토 보전마저도 2014년 러시아가 어겼음에도 당시 조약국인 미국, 영국은 경제 제재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안전보장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결국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꿀꺽했죠. 지금은 본토까지 대놓고 쳐들어왔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전쟁은 결국 트럼프 정권 5년 내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고 EU의 지원만으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한계가 있으며 이마저도 EU의 지원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과의 자원 전쟁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크라 광물들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니까. 또한 나토 가입국에 대한 이득 없는 낭비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우크라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들을 100% 수복을 하면 몰라도 우크라에 대한 EU의 지원이 미국을 쌩깔 정도로 늘어나면 몰라도 결국 젤렌스키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땅 따먹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만 더 늘어나겠죠. 결국 우크라이나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전쟁을 치른 나라가 되어 있겠죠. 침략을 당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도 마냥 남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지금의 대만이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극단적인 예시지만은 만약 북한이 중국에게 동해 제권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서로 압력을 해서 한국을 침공했을 때 전쟁이 장기화돼서 한국의 전쟁 수행 자본이 떨어진 상황에서 서방국들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영토까지 지금의 남한 크기보다 작아진 상태라면 서방국들이 휴전협정에 사인하라고 압박을 넣을 때 우리는 흔쾌히 사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휴전협정 후 한국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경제 대국일까요? 르델이었습니다.